자, 우리가 앞서 그 알고리즘을 정의를 했었고요. 또 알고리즘이 충족해야 되는 5가지 요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성능은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 시간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함으로써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빅오라든가 빅오메가라든가 빅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입력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성능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는 크게 실제로 실행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또 추상적으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해서 실행해 보지 않고도 어떤 알고리즘이 이 알고리즘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는 것은 단순하죠.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특정한 언어로 구현한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가져다 놓고서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알고리즘이 어느 게 빨리 끝나는지를 실제로 재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리즘의 복잡도는요,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실제 알고리즘 내에서 몇 개의 연산 혹은 주로 그 알고리즘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연산 파트, 그 부분의 복잡도, 연산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또 이 알고리즘 복잡도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시간 복잡도는 어떤 입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공간 복잡도는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메모리 스페이스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보는 것과는 달리 실행해 보지 않고도 두 개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 패키지를 써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잰 다음에 이만큼이 우리가 지금 실행해 보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끝나는 시간과 시작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우리가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주어지는 그런 어떤 숙제 중에 이렇게 실행 시간을 측정해서 그 결과의 복잡도를 알아봐라 하는 그런 숙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런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서, 그리고 알고리즘의 어떤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예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 혹은 최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알고리즘의 그 성능을 비교해 보는 단순한 예가 될 텐데요. 집을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5분이고요.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는 지하철을 타면 2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강의실까지 걸어오는데 10분이 걸리는데, 지하철은 10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최선의 경우 어떻죠? 최선의 경우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을 잡아 타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이 떠나보로 해서 다음 10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복잡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오퍼레이션이 몇 개 있죠? 집을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5분, 또 지하철을 타면서 학교까지 가는 20분, 또 학교에서 강의실까지 가는 10분, 그리고 매 지하철이 10분마다 온다는 그런 어떤 가정, 이런 것들이 다 오퍼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에 오퍼레이션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 복잡도는 어떠한 산술, 대입,
비교 이동의 기본 연산의 개수를 카운팅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개수에 따라 실행 시간이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증가하는지, 이 형태라는 것은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래는 지금 입력의 개수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시간의 증가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증가량, 이것은 뭐예요? 입력의 개수. 근데 입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늘어나면 아주 좋은 것이죠. 1대1로 증가하면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입력이 조금만 늘어나도 실행이 확 늘어나는 이런 그래프라면, 이런 알고리즘이라면 좋은 게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시간 복잡도는 입력의 개수에 따라서, 입력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어떤 형태로 증가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 복잡도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시간 복잡도의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한 그 100 삽입연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이 100을 어떤 리스트로 구한다고 가정해 보고요. 또 이것을 하나는 맨 뒤에 삽입하는 것, 혹은 맨 앞에 삽입하는 연산에 대해서 그 복잡도 분석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에 어떤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맨 뒤에 삽입하는 것을 구현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append는요, 어떤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맨 뒤에 붙입니다. 맨 뒤에 붙인다는 말은 이미 앞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 1, 2, 3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맨 뒤에 붙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미 존재하는 그 아이템들의 그 위치를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뒤에 하나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에 이 데이터를 넣는 오퍼레이션 하나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프로세싱 파워를 적게 사용해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우 효율적이고요. 아주 쉬운 오퍼레이션, 단순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생각해 볼까요? 리스트라는 것은 리스트의 맨 앞에 넣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리스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맨 앞에 넣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C를 일단은 이쪽으로 옮기고 B를 이쪽으로 옮기고 A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 앞에 넣을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맨 앞에 있는 걸 지운다고 가정해 보면,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앞으로 끌어올리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리스트의 맨 앞에 삽입하는 것은 매우 익스펜시브한, 어떠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연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느냐, 또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알고리즘인데요. A, B, C 알고리즘입니다. A는 두 수를 단지 곱하는 것이고요. 곱해서 썸에 어사인하는 것이고요. B는 어떤 주어진 n이 있으면 1부터 n까지 모든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내려가면서 원래 있던 썸에다가 계속 n을 더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한 값을 다시 썸에 놓고 다시 한번 도는 겁니다. 마지막은 n 곱하기 n을 더하기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을 더하기로 구현한 것이 세 번째 이해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연산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팅 하는데, 여기서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for 룹의 제어 연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for이 있고 여기 for이 있는데 여기서 뭐 2를 i에 집어넣고 또 하나씩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연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더해지는 값이나 어사인하는 값만 연산의 개수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카운팅하는 겁니다. 자, 연산의 횟수를 각각을 고려해 보면 자, 여기서 n 곱하기 n 곱하기가 한 번 있죠. 그리고 두 값을 썸에 어사인합니다. 대입 연산이 한 번 있죠. 그래서 대입 연산 한 번, 곱셈 연산 한 번, 그래서 총 두 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1부터 i를 1부터 n까지 늘려가면서 이것을 자, 이 썸에다 계속 더하는 거죠. 이때 덧셈 연산은 n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n이 5라고 가정을 할 때 자, 1, 2, 3, 4, 5죠? 그러면 자, 원래 썸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번 더하고 또 요걸 한 번 더하고 요걸 한 번 더하고 또 다시 요걸 한 번 더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은 n입니다. 근데 대입 연산은 지금 n 플러스 1이에요. 왜 n 플러스 1인지 여러분께서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30초 정도 왜 덧셈 연산은 n번인데 대입 연산은 n 플러스 1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대입 연산이 n 플러스 1일까요? 그것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처음에 썸값이 0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값과 이 2를 더해서 또 썸에 집어넣겠죠. 이때 어사인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썸을 이렇게 한번 넣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썸을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하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n을 하나씩 늘려감으로써 썸을 여기서 한 번 더하고 여기서 한 번 더하고 여기서 한 번 더하고 한 다음에 어사인을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섯 번을 하고 처음에 어사인한 썸 요거까지 해서 n 플러스 1인 것이죠. 자, 그래서 대입 연산과 덧셈 연산을 모두 더해서 자 n 플러스 1 하면은 2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C를 보면요. 이것은 n by n, 그러니까 n 곱하기 n을 더하기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곱하기가 그렇죠? 곱하기가 사실은 여러 번 더해서 우리가 곱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2 곱하기 3은 얼마죠? 2를 3번 더한 것 같은 거죠. 자, 2를 3번 더한 것이 2 곱하기 3입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i가 1부터 n까지 늘어나고 다시 자, i가 1부터 n까지 늘어나고 자, 각각에 대해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2를 계속 썸에 더하죠. 그러면 자, 덧셈 연산은 여기서 n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n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n 곱하기 n, 그래서 2의 n승입니다. 대입 연산은 여기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입 연산을 할 때 우리가 n번 요 안에서 n 플러스 1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n번 하게 되겠고요. n번 돌리게 되겠고 또 거기에서 다시 n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풀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입 연산도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n 플러스 1에 대입 연산이 일어났고 바깥에서도 자 동일하게 대입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입 연산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산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n이 이게 n이 입력이 하나만 들어 n이 아무리 커도 한 번만 기껏해야 2번 곱하는 거죠. 2번 연산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n이 아무리 커도 어떻습니까? 2n을 넘지 않아요. 2n 플러스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2의 n제곱으로 늘어나죠? 2의 n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좀 늘려볼까요? 여기에서는 n이 아무리 커도 그냥 연산의 개수는 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연산의 개수는 만약에 n이 1일 때는 3이지만 n이 2일 때 어떻습니까? 5가 되는 것이고 n이 3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는 거죠. 빠르게 늘어나죠. 똑같이 여기에 n이 1일 때는 어떻습니까? n이 1일 때는 여기에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고요. 2가 되고 5가 됩니다. n이 2가 되면 어떻습니까? 4의 8에 11이 되는 거죠. n의 3이면 어떻습니까? 18에 21, 22, 22가 되는 거죠.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n의 개수에 따라서 입력의 개수에 따라서 연산의 개수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형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력의 개수에 따라서 비례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곱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n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곱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n의 개수에 따라서 n의 제곱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급격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 느려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면 지향해야겠죠. 이러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일수록 좋은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의 그 복잡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입력의 개수에 따른 어떠한 수행 시간의 수행 연산의 개수에 늘어나는 정도 그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조금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빅5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빅5 표현법은 차수가 가장 큰 항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observation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표기법입니다. 다른 항들은 상대적으로 무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있을 때 사실 여기서 이것의 크기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의 빅5의 의미는 5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을 대표로 해서 이것의 크기를 좌우하는 항을 이렇게 써 넣습니다. 여기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은 100인 경우에 n이 100인 경우 0.1%를 차지하지만 n제곱인 경우는 99%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n제곱이 이 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빅5 표현을 쓰면서 5의 n제곱이라고 쓰는 것이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이 빅5 표기법입니다. 빅5 표기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fn과 gn이 있는데 어떤 두 수가 있습니다. n이 n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절대값 fn이
자, C, 여기 C입니다. 여기 C 절대값 GN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한 상수 C와 N0가 존재를 하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구간 내에서는 자, FN이 더 큽니다. 그러나 자, N0 이후부터는 자, 상수가 붙은 GN이 항상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GN은 FN의 상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주의하세요. 여기 GN에 상수 C가 붙었고요. 그리고 N0가 있습니다. 요 두 C와 N0가 존재하면 자, 요러한 관계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C의 GN은 자, FN보다 항상 크다는 겁니다. N0 이후부터는 항상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 FN이 5입니다. 그리고 자, 빅5는 1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요 1은 뭐죠? 자, 이게 GN이 되는 거죠. GN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N0가 1이고 C가 10일 때는 자, N이 즉 1보다 클 때 여기 N0가 여기 1이니까 N이 1보다 큰 것에 대해서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GN이 1이고 FN이 5면은 우리가 지금 C가 10이고 저 N0가 1일 때 항상 이런 관계가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빅5 표현으로 자, F의 N은 5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예를 볼까요? 다음 예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예를 보겠습니다. 자, FN이 3의 N제곱 플러스 100이고요. 이번에는 GN이 N제곱입니다. 자, 이때 N0가 100이고 C가 5일 때 자, 요러한 것에 대해서 자, 요것이 FN이죠.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지금 요게 N이죠. N. 아니네요. 여기 5의 제곱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계를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F의 N의 빅5는 N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 N0와 C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N제곱에 상수 C를 붙이면 자, N0가 100일 때 N0가 100인 이 구간에 대해서는 FN이 항상 작아요. 작거나 같죠? 자, 다시 말해서 자, 어떤 상수가 붙은 C의 N제곱, 다시 말해서 5의 N제곱이 자, 상하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절대로 이것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최악의 경우, 자, FN이 최악의 경우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야기할 때, 시간의 복잡도를 이야기할 때,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비고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비고 1이 있고요. 그리고 5의 로그 n이 있고 5의 n이 있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자, 순탄한 것이 뭐죠? 요거죠. 자, 1이죠. 1은 그냥 쭉 선 하나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그라든가 아니면 상수배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 선형 로그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이 있겠죠. 또 이것은 뭡니까? 지수형으로 증가하는 것들이죠. 모두 네, 1차형, 3차형, 2차 지수형입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들은 매우 입력에 대해서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바둑 문제 아시죠? 바둑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이라면 쉽게 누가 이길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어디를 놔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자 3x3만 돼도 어려워지고요. 또 이것이 점점 자 이렇게 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문제를 알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여러분께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뭐 MP 하드 문제다 혹은 MP 컴플리트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MP 문제들이 자 입력에 대해서 이러한 복잡도를 갖는 문제들을 보통 MP 문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MP 하드나 MP 컴플리트 문제는 수학적으로 따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어렵다 혹은 풀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입력에 대해서 그 연산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통 이러한 종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은 최악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GN을 넘지 않는다. 상수가 붙은 GN을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악의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상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평균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봤듯이 우리가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을 잡아 탔으면 최선의 경우죠. 그러나 지하철에 도착하자마자 기차를 놓쳤으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평균의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빅 O 표현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빅 오메가나 빅 세타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최상의 경우, 또 빅 세타는 중간, 그러니까 에버러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의가 조금 달라졌죠. 두 개의 빅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FN과 GN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구간에 대해서 자 어떠한 상수를 곱한 GN에 대해서 FN이 항상 큰 값을 갖거나 혹은 같은 값을 가지면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은 자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한. 자 이만큼 이상. 자 얘네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만큼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내려가도 이만큼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빅 오메가를 얘기할 때는 최상의 경우 하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빅 세타는 여기 정의에서처럼 이렇게 중간값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값이 있고 하한값이 있을 때 자, 하한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만큼을 넘지 않고 또 상한값이 아무리 내려와도 이만큼을 내려가지 않을 때 이 중간값을 보통 우리가 빅 세타 표기법으로 표현하고 보통 에버러지 경우에 에버러지 그러니까 평균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실행시간은 입력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는 수행시간이 가장 짧은 경우가 되겠고 평균의 경우는 사실은 이것이 항상 일어나는 일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행시간이 평균인 경우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인 경우 근데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선의 경우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최악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드문드문 발생하지만 왜 최악의 경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 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가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한 무엇인가 마련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 놓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이를테면 비행기 관제 업무, 게임, 로보틱스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혹은 실행 시간의 최악의 경우를 계산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서 러닝 시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연산의 수를 계산함으로써 카운팅함으로써 우리가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빅 O다, 또 빅 오메가다, 빅 세타다 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빅 O는 뭘 가리켰죠? 최악의 경우의 수, 상한을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아무리 그 알고리즘이 느려져도 상한은 넘지 않는 것이죠. 상한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한을 얘기한 베스트 케이스 빅 오메가가 있었죠. 빅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아무리 빨리 해도 그만큼 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빨라질 수는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균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선의 경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항상 유행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평균의 경우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뭔가 하면은 이 최악의 경우, worst case를 계산을 해서 시스템을 대비시키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시스템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혹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리즘에서 시스템의 복잡도가 갖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